자, 이제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중간에 유치권 효력 나옵니다. 1번 유치권자 권리에서 양괄호 1번 목조물을 유치할, 유치가 점유입니다. 그럼 자, 동그란 1번 이겁니다. 1번은 아까, 여기 파란색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 아까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에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유권 거부할, 소유물 반환권 거부할 수 있다. 유치권이라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반가로 2번 있는데, 자, 일단, 민사소송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되는 거죠. 형사소송 당사자가 한쪽은 공익의 대표 검사고, 한쪽이 피고인입니다. 그러니까 민사는 피고인 없어요. 피고인은 형사에 나옵니다. 민사에서 피고란 나쁜 놈이 아닙니다. 둘 중에 누가 먼저 소를 제기하면 소 제기한 자를 원고, 소장 받은 자를 피고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을 카센터에 자동차 수리마켓에서 카센터에 차가 왔는데 수리비가 있는데 갑이 수리비 안 주면 우리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럼 갑은 돈을 줘야겠죠? 근데 갑이 우리에게 자 돈도 주지 않고 내 물건 자동차 돌려달라고 목적물 반환 소송을 했어요. 돈도 안 주고 차 돌려달라고 목적물 반환 소송했습니다. 그럼 지금 둘 중에 누가 이상한 놈이에요? 갑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갑이 소송을 제기해서 갑을 원고랍니다. 을은 잘못한 거 없죠. 소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피고랍니다. 피고. 그러니까 피고는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럼 을은 바쁘더라도 잠시 카스타 문 닫고 법원 가서 유치권을 주장해야 됩니다. 민사소송은 주장해야만 재판합니다. 유치권이 있더라도 주장하지 않으면 재판하지 않습니다. 가서 판사님 저는 유치권 인사라고 주장해야 돼요. 주장하면 판사가 뭐라 할까요? 싸우지 마시고 법원에 왔어요. 당신은 차 주고 당신은 돈 주면 되겠네. 동시에 주고받아 상환 동시에 이행해라고 상환 급부 판결이나 상환 이행 판결이 나옵니다. 둘이 주고받으면 돼 동시에. 아까 동시에 물건과 공통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2페이지 제일 밑에 양괄호 2번이 있고 양괄호 2번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적 효력의 제3자에 대한 주장이 나오는데 자 일단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은 물권이라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한테는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도급계약 맺어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했는데 보통은 도급인 소유가 됩니다. 도급인 소유. 갑이 맡겼으니까. 근데 우리 공사대금 채권 못 받은 게 있어요. 이 건물이 10억이고 공사대금 채권 못 받은 게 3억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돈 안 주면 우리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하는데 이 건물이 경매가 나왔어요. 경매가 나와서 병이 경락받습니다. 그럼 유치권 행사 도중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 병 쫓아가서 내 3억 못 받은 거 있거든. 3억 내놔라고 변제 청구할 수 있을까요? 3억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3억은 채권이라 채무자가 갑이죠. 갑에게만 행사해야 되고 병이 채무자 아니죠. 병에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나는 갑이 3억 안 주면 못 나가라고 유치권은 물권이라 경락인을 포함해서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한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을은 3억 달러 못 합니다. 원래 병은 3억 줄 필요 없어요. 근데 실제에서는 병이 3억 주던가요? 안 주던가요? 주는 걸 더 많이 받죠. 그러니까 원래 줄 필요 없는데 을이 안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을이 안 나갈 수 있으니까 병이 3억 줄 필요 없지만 일부러 10억에서 3억을 빼요. 그럼 7억이죠. 그래서 일부러 7억 이하로 경매를 받아요. 그래서 한 5억 5천에 경매받았다. 그러면 내가 3억 줄 필요 없지만 내 돈으로 그냥 3억 줘버립니다. 그럼 을 나가겠죠. 우리 병이 당장 들어가 살 수 있죠? 그러면 병 돈으로 3억 줬으니까 총 8억 5천의 상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을 쫓아버리려고 일부러 10억에서 3억을 뺀 돈으로 보통 경매를 받는 겁니다. 병은 이거 건물 사용할 생각 없어요. 병은 한 5년 후를 내다보고 경매받았어요. 그럼 병이 우리에게 난 너 10원도 못 줘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유치권 행사하겠죠. 그럼 밤마다 을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찾아와요? 우리 밑에 공사 인부들. 지금 6개월 동안 인부들이 월급 10원도 받았어요. 그럼 지금 집안인 꼴이 아니겠죠? 그럼 밤마다 막 삽들고 쫓아요. 죽여버린다고.
그럼 우리 알아서 무릎 꿇어요. 알아서. 내가 지금 삽입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1억만 주시면 제가 나갈게요. 할 수 있죠. 그럼 그때 1억 주고 쫓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달라 못하고 원래 줄 필요 없습니다. 근데 당장 너를 쫓아낼 생각에 보통 10억에서 3억을 뺀 돈으로 경매를 받는 겁니다. 이처럼 건물에 유치권이 있으면 병락인에게도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생활에 가짜가 많이 나와요. 가짜. 그래서 우리 법원이 가짜를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경매 등기죠.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는데 경매 등기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러니까 진짜면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진짜면 성립해요. 성립했더라도 병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판시합니다. 그러니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경매 등기 후에는 진짜도 대항 못하죠. 그러니까 그 후에 가짜가 나올 수가 없죠. 진짜도 대항 못하니까 가짜가 나올 수 없잖아요. 이렇게 판시함으로써 경매 등기 후에 나올 가짜를 미연에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경매 등기 기준이에요. 또는 아까 우리 간법제 할 때 강제경매 실청하면 진짜 압류력이 생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경매로 인한 압류력 발생이 기준입니다.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경매 등기나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발생이 전후가 기준이에요. 저당권이나 가압류 같은 게 아니다. 똑같은 게 주임법에 있어요. 아파트가 경매 나오면 가짜 소유임차에 나와요. 경매대가에서 채워서 만들라고 가짜 소유임차니. 그러니까 이 가짜를 막기 위해서 이건 아예 주임법에 써 있습니다. 주임법에서 경매 등기 전에 대항을 취득하면 가짜일 확률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채워서 만들 수 있지만 경매 등기 후에 대항을 취득하면 설령 진짜이더라도 채우선 받을 수 없어요. 이렇게 법을 만들므로써 경매 등기 후에 나올 가짜 소유임차를 막는 겁니다. 아파트가 방이 4칸이면 가짜로 4명이 돌아버려요. 그럼 그 4명 이거 다 받아가 버리면 저당권자하고 돈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 가짜를 막기 위해서 주임법에 써 있습니다. 여기는 법이 없으니까 대법원 판례가 똑같이 판시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게 뭐가 기준이에요? 경매 등기입니다.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가 기준이에요. 저당권이나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112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112페이지 채무자 소유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이 기록되어 압류력이 발생한 이후죠. 그 다음 밑줄이 유치권 취득했죠. 이후죠. 마지막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오른쪽 페이지 왼쪽이죠. 죄송합니다. 왼쪽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채무자 소유 자 일단 찝어보세요.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물건을 점유도 해야 되고 채권이 변제에게 돌아야 됩니다.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점유도 하고 채권도 변제에게 돌아야 돼요. 둘 중에 늦은 날 유치권이 성립합니다. 둘 중에 늦은 날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럼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채무자 소유 건물에 관해서 증개축 등 공사 도급받은 소급인이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마치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밑줄이 나오죠.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가 마치죠.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했어요. 그러면 압류 효력 발생한 후에 성립했죠. 그럼 제일 그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 아니고 죄송합니다. 지금 동그라미 3번 여기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동그라미 3번이네요. 이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게 왼쪽 동그라미 2번 이게 오른쪽 동그라미 3번 이제 동그라미 4번입니다. 4번 이제 4번 반면 자 경매 개시 결정되기가 되기 전 같은 말이 가로 열고 경매로 인한 압류로 발생되기 전에 이미 그 부동산에 관해서 유치권을 취득했죠. 경매 등기 전이라 제일 그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주의할 게 취득한 사람은 주의할 게 그 유치권 취득에 앞서 저당권이 기준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 등기나
가압류가 기준이 아니에요. 또는 체납처분이 뭐죠? 세금을 안 냈죠. 세금 안 내서 압류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경매로 인한 압류가 기준입니다. 무슨 압류? 강제경매, 경매로 인한 압류가 기준이라. 체납처분 압류가 기준이 아니에요. 이런 게 먼저 돼 있다 하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경매 등기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가 기준이고 저당권이나 무슨 체납처분 압류 그런 게 아닙니다. 경매 등기나 경매로 인한 압류입니다. 그 다음 양가로 3, 4, 5, 6 있나요? 그럼 제일 밑에 양가로 6번, 7번 내와야 돼요. 양가로 6번, 7번이 뭐죠? 우물에 유물없다. 다시 6번, 7번이 뭐예요? 우물에 유물없다. 그럼 3, 4, 5는 뭔지 몰라도 다 있다. 3, 4, 5는 다 있다. 그럼 양가로 3번에 경매권 하나 보세요. 밑에 322조 있습니까? 1항에서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침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단 우선 면제권 없어요. 그래서 6번, 7번 그냥 외우세요. 6번, 7번. 그래서 우물에 유물 없다. 그리고 나머지 다 있다. 특히 경매 청구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근데 우선 면제는 없다. 경매 하나만 하죠. 다음 넘기면 이제 유치권자 의무가 있는데 잠깐 7번 봅니다. 갑이 자동차를 늘 카센터에 맡겨서 카센터에서 수리비가 있어가지고 유치권 행사합니다. 그럼 자동차는 갑소유죠. 유치권자가 을이죠. 유치권자 소유가 아니죠. 그럼 유치권자는 타인 물건이니까 내 물건보다 더 소중히 다뤄야 됩니다. 다시 유치권자는 자기 거 아니죠. 그래서 내 물건보다 더 소중히 다룬다를 그것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랍니다. 다시 선량한 관리자 의무가 내 것보다 더 소중하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1항에서 유치권자는 내 것보다 더 소중한 주의로 유치물을 조매해야 됩니다. 2항에서 유치권자는 채무자 값 승낙 없이 자동차를 타면 안 돼요. 대여하면 되는데요. 담보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치물에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단순히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승낙 없이도 채무자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에서 유치권자가 전 2항 규정에 위반한 때 유치권이 소멸한다면 틀립니다. 유치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거죠. 청구하는 거. 그런 거지 소멸한다면 틀립니다. 여기 보세요. 이제 보존 비상. 갑과 을이 이번에 주택 도급경매에서 소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면 보통 도급인 갑소유거든요. 근데 소급인이 공사대금 채권 못 받은 것을 가지고 주택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우리 판례가 뭐라 하냐면 이 주택이잖아요. 주택. 유치권자는 채무자가 갑이죠. 채무자 승낙 없이 주택에서 먹고 자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처럼 보존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다시 주택이라면 유치권자는 채무자 갑 승낙 없이 주택에서 먹고 자고 살 수 있어요. 그걸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을 점유는 적법점유죠. 불법 아니죠? 적법입니다. 근데 적법이더라도 내 집 아니죠. 그럼 세상에 공짜 없어요. 적법이더라도 월세는 줘야 됩니다. 내 집 아니니까 사용료 줘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은 잘못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가 없으니까 주는 겁니다. 내 집 아니죠?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손해배상은 잘못했을 때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돈 주는 거 똑같은데 손해배상이 아니다. 뭘 주는 거죠? 부당이득으로 주는 겁니다. 이거 고별의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손해배상 아니에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다 있죠? 다음 동그라미 2번은 잠깐 쳐봐보세요. 다시 갑이 이제 주택도급계에서 우리 공사하더라도 도급인 소유인데 우리 공사대금 채권 받아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갑 승낙 없이 임대차 안 되죠? 우리 채무자 승낙 없이 대여할 수 없었죠? 아까 324조 2항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채무자 갑 승낙 없이 대여 있다, 대여.
그럼 이거 불법이죠. 그럼 갑은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그게 324조 사망. 다시 채무자 승낙 없이 대여하면 갑은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그게 324조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라 이 병도 갑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건 지금 잘못한 거니까.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모 4번 유치권 소멸이 있는데 먼저 326조가 있습니다. 자,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가 소멸시효 진행한답니까? 진행하지 않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나오면 우리에게 이렇게 했잖아요. 누가 나를 간섭하면 뭐라 그래요? 내 삶에 영향 미치지 마 그랬죠. 집에 갔더니 나를 간섭해요. 간섭하지 마 그러면 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삶에 영향 미치지 마. 그럼 뭔 말인지 몰라서 안 싸워요. 나도 모르지 뭔 말인지 내가 말해놓고. 그러면 내 삶에 영향 미치지 마가 네가 간섭하든 말든 나는 나대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유치권 행사하든 말든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한다. 다시 네가 간섭하든 말든 나는 나대로 간단 말이에요. 내 삶에 영향 미치지 마가. 그래서 유치권 행사하든 말든 소멸시효는 나대로 간다. 진행한답니다. 그러니까 동갑으로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유치권은 물권이고 채권이랑 별개입니다. 그 다음 321조 타담보 제공이 있는데 잠깐 심화 봐보세요. 갑이 자동차를 카스트에 수리마켓에서 현재 자동차 중고값이 1,500만 원인데 수리비가 200만 원이에요. 그럼 자, 여기서 자, 채무자는 갑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서 자동차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당한 담보란 자동차 값일까요? 수리비일까요? 수리비죠. 갑은 200만 원만 주면 되죠. 그래서 200만 원짜리 금반지 주고 차 찾아올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328조가 있습니다. 자, 328조 유치권은 점유 상실로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래서 점유는 계속 전속 요건이에요. 상실하면 소멸한다. 그래서 갑이 현재 자전거를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요. 갑이 자전거를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우리 자전거를 훔쳐왔습니다. 점유를 침탈 훔쳐와서 우리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럼 유치권자 자전거 점유 상실했죠. 그럼 유치권 바로 소멸합니다. 유치권자가 자전거 점유 상실했죠. 그럼 유치권 곧바로 소멸해요. 그럼 현재 갑에게 유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또 없는 유치권으로 반환 청구 못합니다. 유치권이 없죠? 이 또 없으니까 유치권으로 반환 청구 못해요. 대신 점유를 침탈당했으니까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외웠어요. 우물이 유물없다 외웠죠? 유치권은 유치권의 본권에 대한 물청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대신 법적 근거가 유치권이 아니라 점유권을 근거로 반환 청구합니다. 점유권에 대한 점유보호 반환 청구예요. 그런 거지 유치권으로 반환 청구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우물에 유물없다 외웠어요.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하면 되죠. 유치권으로 못한다. 그러니까 유치권 아무튼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정리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당권하고 계약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